네, 이번에 정호영 교수님 그 세미나를 하게 돼서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그 정호영 교수님 소개를 하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정호영 교수님은 아주 다방면의 재능을 가진 아주 우수한 인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드리면 이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제 일단 서울대 경제학부를 이제 3등으로 졸업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행정고시에, 그러니까 행정고시 재경직에 어, 그 20살에 최연소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행정고시 전체 분야에서 이제 최연소로 합격을 했고요. 그래서 기획재정부의 사무관으로 있다가 이 정부 장학금이 아니라 그 민간 장학금으로 그 미국에 유학을 가셨는데요. 이제 위스콘신 대학교의 메디슨 캠퍼스에서 이 경제학에서는 이제 아주 좋은 이제 명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경제학 박사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전남대에 잠깐 계시다가 저희가 이제 모시게 돼서 이제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왜 정호영 교수님의 이제 연구가 흥미로우냐 하면은 어떤 굉장히 이제 폭넓은 관심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치, 노동, 교육, 사회 문제 전반을 경제학으로 이제 실증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의 고향에 예산이 더 많이 간다라는 이제 실증 연구를 이제 박사학위 한 챕터로 썼는데 왜 흥미로우냐 하면은 이제 그 지역 출신 국회의원보다 그 관료의 영향력이 한국에서는 더 크다라는 이제 결과가 나와서 그게 굉장히 재미있었고요. 그래서 이 정 교수님은 이제 연구로 소통하는 어떤 현실 감각을 동시에 갖춘 경제학자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 발표가 이제 아주 흥미로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잘 들으시고 뭐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학장님. 그러면 교수님 이제 화면 공유하시고 세미나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보이는데? 네, 지금 제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잘 보입니다. 네. 네. 학장님께서 너무 과분하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예, 소개받은 정호용입니다. 저는 이제 작년 9월에 이제 국민대에 처음 왔게 됐고요. 지금 좀 다른 소리기는 한데 제 국민대에 와가지고 제 연구실에 처음 찾아왔던 학생이 지금 화면을 켜고 있네요. 창현 학생이라고 있는데 똑똑했던 학생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반갑네요.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뭐 학생도 이렇게 학생들과 소통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이름을 말해 보았습니다. 네, 저 한 30분 동안, 그러니까 제가 언뜻 전에 듣기로는 학부생들도 많이 이렇게 세미나를 참석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전문적으로 뭐 학술 발표처럼 하는 것보다는 이제 제 뭐 학생들이라든지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관심이 있을 게 크게 두 가지일 텐데 왜 저 사람은 일을 하다가 학교로 왔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부분이 궁금해 하실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연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뭔가 기술적인 요소는 좀 배제하고 이런 연구를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국민대라든지 사회에 기여를 하려고 한다라는 것들을 그게 두 가지가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 큰 두 축으로 한번 세미나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슬라이드는 한 12장, 13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길진 않고요. 중간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저를 이제 멈추신 다음에 질문을 주셔도 좋고 다 발표가 끝난 다음에 질문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수업처럼 펜을 사용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제목으로 뽑은 것은 바로 이제 경제학으로 우리나라의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전에 한번 학장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걸어온 길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1987년생이고요. 태어난 곳은 청주기는 하지만 충북 단양이라고 굉장히 시골이 있습니다. 뭐 제가 중학교도 초등학교도 반이 3개밖에 없었던 시골에서 이제 이렇게 다녔고요.
그리고 이제 2003년에 기숙사 학교를 가게 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15살이고 15세. 그리고 이제 다행히도 재수 삼수 없이 잘 고등학교 3년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대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사회과학대학으로 이제 광역으로 뽑아가지고 서울대를 진학을 했고, 원래는 제가 이제 정치학과를 지망을 했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꼴찌를 해본 게 정치학 수업입니다. 여기 정치학과 학생들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정치학에 적성이 좀 적은가 싶어가지고 경제학과를 택하게 됐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정치학과 경제학 둘 다 공부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7년에 경제학부에 진학을 해가지고, 이때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제 제가 유학에는 관심이 없고 사실은 이제 공무원의 길을 꿈꿨기 때문에 행정고시를 이제 휴학 없이 학교 생활과 병행을 하면서 오전에는 학원을 다니고 오후에는 학교 수업을 하고 밤에는 혼자 공부하는 식의 사이클을 이제 3학기 동안 이제 2007년 1학기, 2학기, 2008년 1학기 이렇게 1년 반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그 당시에 좀 일찍 붙었습니다. 일찍 붙어가지고 남은 1년 동안 이제 8학기 다니면서 학교 생활을 즐겁게 했고 2010년에 연수원을 다닌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재경직을 하면은 다 모두 기획재정부에서 경제관료가 되는 것을 꿈꾸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금은 세종에 있지만 2010년 그때만 해도 이제 과천에 있었습니다. 과천. 그랬다가 이제 군 생활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행정고시를 붙은 남자 미필의 경우에는 이제 학사장교 제도가 있어가지고 공군장교를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2년부터 3년 동안 이제 공군 복무를 했고 이제 공군사관학교에 있었습니다. 공군사관학교에 있었고 다시 이제 복직을 해서 세종에서 근무를 하다가 삼성장학회에 이제 어떻게 선택을 받아가지고 위스콘신 대학교 메디슨 캠퍼스로 이제 공부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 대학원을 다니지 않아가지고 위스콘신 대학교 한 3년 반 정도 제가 박사과정을 있었는데 처음 1년은 정말 고생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도 첫 1년은 잘 마무리한 다음에 2년 반 동안 즐겁게 공부를 해가지고 조금 일찍 끝냈습니다. 3년 반 정도 이제 해가지고 박사를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다시 기획재정부에서 복지정책 쪽을 담당을 했습니다. 복지정책 쪽을 담당을 하면서 그 당시에도 지금 1년 정도 이제 근무를 하다가 그러니까 연구자로서의 삶이 조금 더 젊은 시절에 저에게는 조금 더 맞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학교 쪽으로 진로를 택해가지고 1년 동안은 이제 광주에 있는 전남대학교에 있다가 이제 2020년에 다행스럽게도 이제 저희 학교에 오게 되었고 마침 국민대학교라는 선물뿐만 아니라 제가 작년 10월달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걸어온 길입니다. 제가 크게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4가지 테마로 이제 보니까 저는 이제 우리나라 문제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보통 사회과학, 특히나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한국 문제는 다소 처음부터 관심을 갖는 경우가 적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생활을 하고 가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 문제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공격적으로 논문을 많이 쓰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세보니까 최근 2년 동안은 30편 정도 논문 작업하고 있고 절반은 출판을 했고 한 11편 정도 지금 이제 제가 2학기째 되고 있는데 11편 정도 이제 국민대 소속으로 논문을 다행히도 출판을 하고 있고 남은 한 15편 정도는 아마 향후 한 1, 2년 내에 또 출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놀랍게도 보면은 이 30편가량의 논문이 모두 한국 주제입니다. 한국 주제여가지고 한국 주제에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를 꿈꾸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한 편의 걸작보다는 여러 편의 습작, 그러니까 뭐 10편, 한 편의 걸작을 위해서 계속 몇 년 동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때마다 사회과학도라면은 관심의 시의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제 연구로 배출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습작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사회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가 다방면에 많기 때문에 그 흥미가 출발점으로 해가지고 성격이 조금 조급합니다. 뭐 수업 들었던 학생들 알겠지만 굉장히 성격이 급해가지고 바로 그냥 미루지 않고 돌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단독 연구가 많습니다. 지금 30편 정도의 논문을 작업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동 연구는 2편뿐이 없습니다. 나머지 한 25편 정도는 지금 현재 단독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제학 베이스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에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특히 정치학 쪽에 관심이 많고 그 외에도 이제 행정학, 사회학, 교육학 쪽에서도 이제 정책 문제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학문을 열심히 공부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이제 성격에서 비롯되는 부분이 있는데 재밌는 문제는 결국에는 논쟁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논쟁이 있는 소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 경력에 기반을 해가지고 공공재정, 정부 재정, 돈에 관심이 많고 또 어떠한 정책은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차별, 뭐 지역 차별이라든지 성차별이라든지 그러한 차별적인 차별 이슈를 경제학적인 시각으로 조금 이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실제로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실생활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조금 몇 개를 뽑아 봤는데요. 이제 제가 흥미가 있으면은 논문을 쓰게 되는데 그 흥미가 논문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바로 이제 이 과학적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 흥미가 논문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 방법은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그렇다면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가, 어떤 흥미를 갖고 있는가라고 좀 정리를 해보니까 학장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제 인생 첫 논문입니다. 이 첫 번째 게 제가 기획재정부 사무관으로서 근무를 하면서 기획재정부는 이제 예산을 편성하는 기관인데 그 예산 편성과 관련해 가지고 매년 이슈가 되는 것은 뭐 국회의원 쪽지 예산도 있지만 어떤 특정 지역, 뭐 전라도면 전라도, 경상도면 경상도 그런 특정 지역이 예산을 많이 받는다라는 이제 그러한 풍문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풍문이 실제로 사실인지 과학적인 방법, 계량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 특히 영향력이 있는 관료가 자신의 고향에 예산을 더 주는가와 관련해 가지고 제 박사학위 논문 제 1장을 썼고 다행히 상을 탔고 지금 현재 좋은 정치학 저널에서 지금 리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2020년 10월에 작년 10월에 이제 부총리께서 한국형 재정 준칙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가 채무라든지 국가 부채 재정 그런 수지를 특정한 숫자만큼 이상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재정 준칙을 도입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논란이 되었는데 그러면은 이 국가 재정을 숫자로 규율하는 재정 준칙이 과연 바람직한지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논문을 작업해 가지고 현재 또 한 저널에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이제 매년 원래 1년에 한 번씩만 편성이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처럼 갑자기 정부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그 1년에 1회 예산 외에 추가로 6월이든 5월이든 그런 중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편성되고 있는 예산을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하는데 이 추가 경정 예산이 과연 합리적으로 편성되는지 아니면 어떠한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 가지고 추가 경정 예산이 비합리적으로 편성되는지와 관련해 가지고 연구를 해 가지고 한 정치학 저널에 지금 억셉이 돼 가지고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국민대회 오기 전에 광주의 전남대학교에서 1년 정도 이제 처음으로 저도 이제 고향이랑 서울을 떠나가지고 살아본 사례인데 그 광주 지역에서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그 호남의 특수성을 조금 느꼈습니다. 그 특수성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역사상 전라남도에서 현재 이제 국민의힘 계열에 있는 국회의원이 당선된 경우는 단 한 번입니다. 그 순천 지역에 이제 이정현 전 의원이신데 그 의원이 만약에 그런 호남 지역에서 당선이 되었을 때 순천 지역에서 특별히 재정상 변화가 있는지 또는 경제에서 그 지역 경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와 관련해 가지고 과학적으로 방법을 풀어 가지고 이건 이제 일본 정치학 쪽 저널에 이제 수록할 예정입니다.
또 이제 정치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뭐 저희 신문 기사로도 많이 볼 수가 있고,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은 다양한 정보 그리고 권력을 행사를 해 가지고 자신의 부를 불리는 어떠한 지대추구 행위를 할 거라는 그러한 일반적인 믿음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믿음이 실제로 평균적으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와 관련해가지고 제목 자체도 이거랑 거의 유사합니다. 국회의원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되면 재산이 늘어나는지와 관련해가지고 데이터와 회귀단절법이라고 하는 이따가 설명드릴 부분을 방법을 활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러한 과학적 근거는 미비하다라고 하는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결론을 낸 페이퍼를 쓴 적이 있습니다. 또 재산과 관련해 가지고 또 얼마 전에 이제 LH 공무원 LH 사태 등으로 해가지고 그러한 공공기관에 있는 직원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투기하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뭐 전체 공무원이 재산을 확대해야 된다는 논의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 또 생각해야 될 부분, 그러면 공직자 재산 공개를 해야 되는 그 범위라든지 그러한 수준이 합리적으로 어디까지 설정되어야 되는지와 관련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은 지금 국회의원의 직계 존속과 비속, 자녀라든지 부모의 재산도 공개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논란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평가를 해본 논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연금, 저희 이제 국민연금 이제 많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저희가 은퇴한 다음에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국민연금공단이 이제 저희 연금을 관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2018년에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해가지고 국민연금공단의 운영위원회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절차적인 것들을 도입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제가 근무를 하면서 복지 정책을 하면서 느낀 것은 국민연금의 운영에 있어 가지고 어떤 합리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요소가 개입되지 않나, 그 개입의 요소가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지는 않나라고 해가지고 그런 관치로부터 자유로운지의 영향을 평가를 해본 논문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정치적인 내용이고, 또 조금 더 교육적이라든지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 이제 경기도교육청에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통학 시간이라고 하네. 통학 시간을 9시로 연장한 조치가 있습니다. 경기도가 특별히 그렇게 한 조치가 있고 이재정 교육감께서 그렇게 했는데, 그 논리 중에 하나는 이제 청소년기에 이제 잠을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9시까지 등교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늦잠을 더 잘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좋은 수면의 질을 통해 가지고 성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논리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그렇게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는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9시까지 등교가 연장이 되면은 학생들이 학원을 더 늦게까지 다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설명을 했고,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중에 많이들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젠더 갈등이 지금 굉장히 거세지고 있는데, 그 사실 출발점이 제 생각에는 이제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입니다. 그 82년생 김지영이 영화로도 이제 묘사가 되고 있는데, 그 82년생 김지영 그 짧은 책에 많은 묘사가 있습니다. 뭐 설거지라든지 그 집안일이라든지 육아라든지 워킹맘 그런 부분들, 그러한 묘사가 일화적으로 그러니까 어떠한 한 가지 사례의 이야기로 기반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짜로 통계적으로 현실적인가라고 해가지고 통계청이 10분 단위로 조사하고 있는 생활시간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82년생 김지영의 묘사에 잘못된 점과 잘된 점을 한번 평가를 해가지고, 이것은 이제 다소 사회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사회학 저널에 아마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연구들을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국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하면은 3가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일단 실증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찾는 게 급선무입니다.
데이터가 있는 곳에 논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실증 경제학자의 숙명이기 때문에 항상 많은 구글 뭐 인터넷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데이터가 있는지를 항상 저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면은 그 데이터를 잘 일단은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를 즉 사실 그대로 한번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이제 기술 통계량, 디스크립트 스태티스틱이라고 하는데 이 데이터를 확보했으면 그래서 이것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제 제가 이제 1학년, 2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학에서 이제 뭐 평균이라든지 분산 정도로 기초 통계량을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파악을 했다면은 최근에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해가지고 기계학습이라고 해가지고 빅데이터 저희 학교에도 이제 빅데이터 경영통계학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머신러닝을 접목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확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를 잘 파악하는 어떠한 기술 통계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연구의 변곡점에 서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예전에는 이제 데이터를 확보를 하면 그걸 해석하는 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그 데이터를 잘 모아가지고 잘 그래픽적으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신러닝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제학 또 기타 사회과학은 그 데이터를 잘 파악을 했으면 그 데이터로부터 내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추론 통계학, statistical inference라고 하는데 이 추론은 크게 경제학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축약형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뭐 학부 때 배웠을 회귀 분석입니다. 회귀 분석은 변수와 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 거죠. 변수와 x, y라는 변수와 x라는 변수가 있어서 x와 y가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축약형 분석이고 경제학 외에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이 축약형 분석으로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제학의 이제 특수함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축약형 분석뿐만 아니라 스트럭처럴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는 구조적 추정도 많이 합니다. 구조적 추정은 이제 우리 경제학부 학생들은 알겠지만 어떠한 맥시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최적화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자신의 효용을 최적화하고 공급자는 생산자는 이윤을 극대화하고 이 효용 극대화가 이윤 극대화가 만나는 지점이 시장에서 이제 시장이 청산이 되는 과정 그러한 것들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랑 모형을 통해 가지고 출발하는 것을 이제 구조적 추정이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사회과학도로서 다양한 형태의 회귀 분석을 고안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구조적 추정과 머신러닝 등을 적절히 활용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 하나 최근에 이제 Political Studies Review라고 하는 정치학 저널에 출판을 하게 된 연구를 하나 소개를 간단하게 드릴까 합니다. 여성자치단체장이 과연 여성을 대표하는 예산인 성인지 예산에 영향을 주는가라고 하는 퀘스천을 많이들 던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성자치단체장이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200여 개 되는 이제 기초 시장군 뭐 그런 분들이 있는데 여성이 지금 대표로 있는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은데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만약에 여성이 자치단체장이 되면은 과연 여성을 대변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제 퀘스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성의 특성을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자치단체장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다. 정치같이 남성성이 부각되는 곳에서는 여성자치단체장이 여성성을 오히려 강조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재선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정치 요인이 더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두 이론이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퀘스천이 중요한 이유는 현재 젊은 층 사이에서 성차별 이슈가 점점 거세지고 있고
그와 결부되어 가지고 한국적 맥락에서 다양한 부분에서 지금 여성할당제에 대한 타당성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여성할당제의 타당성에 대한 근거가, 실증적 근거가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근거 중에 하나를 뭐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이러한 근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과학적으로 풀려면은 데이터를 확보해가지고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연구자, 모든 실증 경제학자에게 정말 어려운 문제는 인과관계입니다. 인과관계라는 것은 이제 실증 경제학자에게 모든 두통의 시작점이 뭐냐면은 인과관계를 밝히는 건데, 이 인과관계를 밝히는 게 어려운 것은 바로 회귀 분석의 내생성 문제입니다. 앞의 문제에서 Y와 X 두 변수를 생각을 했을 때 X는 여성 단체장이라고 합시다. 이 여성 단체장이 있으면 과연 성인지 예산, 해당 지역의 성인지 예산에 영향을 줄 것인가 라는 문제를 저희는 지금 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와 관련된 적절한 회귀 분석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X가 Y에 영향을 주는지 이 인과관계를 밝히는 게 논리적으로는 쉽지만 데이터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그 어려움이 바로 이 내생성, 인다지니티라고 하는 이 회계 분석의 내생성 문제 때문입니다. 이 내생성이 무엇인지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은, 저희 뭐 만약에 교수가 되면은 행복해지는가? 라는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가 되면 행복해지는가라는 관심사를 간단한 식으로 표현하면은 아마 이런 간단한 수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Y는 행복지수라고 할 수가 있고, 이 T는 교수가 되는 것입니다. 교수가 되는 사건. 그리고 교수가 되는 것 외에 다양한 개인적인 특성들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측정하지 못하는 다양한 요인들, 이걸 에러라고 오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오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통계학 2학년 통계학 시간에 배우는 건데, 최소자승법이라고 하는 최소제곱법이라고도 하는데, 이 최소제곱법을 통해 이 관계를 식별을 하게 됩니다. 요게 지금 오류지 않습니까? 이 오류를 제곱한 것을 최소화하는 어떠한 파라미터 모수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뭐 이러한 구체적인 도출 과정은 여기서 생략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 베타 헷, 우리가 추정한 값은 이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구체적인 과정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만약에 정확하게 올바르게 추정을 했다고 하면은 이 베타 헷과 베타가 같아야 되는 건데, 머리를 아프게 하는 문제는 교수가 되는 것 이외의 다른 요소들, 이 U라고 하는 이 다른 요소들이 행복지수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수식으로 표현하면은 요 두 번째 항이 0이 아니라는 겁니다. 0이 아니면은 교수가 되는 행복에는 교수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다른 개인적 특성들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발라내가지고 평가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회귀 분석은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고전적 회귀 분석의 가정이 깨졌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의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경제학자들은 2000년대 초반, 1900년대 후반부터 계속 이 고전적 회귀 분석의 가정이 깨졌을 때 어떻게 인과관계를 제대로 추론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도 이 연구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선인 방법은 평행우주를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똑같고 단 하나만 다른 상황인 겁니다. 정호용이라는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A라는 정호용이 있고 B라는 정호용이 있는 겁니다. 다른 특성은 다 똑같고 이 세계, A 세계에 있는 정호용은 교수가 된 거고 B 세계에 있는 정호용은 공무원이 된 것입니다. 이랬을 때
모든 요소가 같고 직업만 달랐을 때 행복 지수를 비교를 해야만 교수가 됐을 때 행복해지는가에 정확한 효과를 식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평행 우주를 가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차선책, 해결책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실험이 있습니다. 이 실험은 의학에서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의학에서. 그래서 비교군과 대조군 가지고 쥐가 있으면은 약을 투입한 쥐와 약을 투입하지 않은 쥐를 비교를 하면은 약의 효과를 알 수 있게 되겠죠. 이러한 실험이 경제학 쪽에서도 이제 점점 도입이 되고 있고, 실험과 비슷한 상황을 도입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이걸 이제 임의할당이라고 하는, 임의할당이 하나의 상황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외에도 고정효과라든지 이중차분법이라든지 매칭이라든지 합성 집단 통제법이라든지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러한 고전적 회귀 분석의 가정이 깨졌을 때 해결하는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 제가 풀려고 하는 문제, 여성 단체장이 당선이 되었을 때 성인지 예산에 영향을 주는가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차용한 방법은 이제 회귀 단절법, 리그레션 디스컨티뉴이티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이 회귀 단절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지방선거, 이제 지방선거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지역에서 한 200개, 300개 이상 이렇게 됐을 텐데, 이 지방선거 결과 중에서 어떤 선거는 1등이 60%를 받고 2등이 30%를 받은 선거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례에서는 1등이 51%를 득표를 하고 2등이 49%, 굉장히 이제 경쟁이 치열했던 선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선거의 특징은 뭐냐면은 굉장히 우연적인 요소로 51%가 된 사람은 당선된 것이고 49%인 사람은 떨어진 것입니다. 두 사례를 비교를 했을 때. 이 60%, 30%의 사례는 이 60%의 후보가 굉장히 능력적으로 더 훌륭했을 수도 있고 정당의 지지를 더 많이 받았을 수도 있고 그러한 다양한 요소들 때문에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이렇게 굉장히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긴 후보와 진 후보는 굉장히 능력적으로도 비슷하고 평균적으로 물론 한 사례만 보면은 다를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임의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주사위 동전을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오면은 당선이 되고 뒷면이 나오면 떨어진 그럴 정도로 비슷하게 임의적인 요소로 당선과 낙선이 갈린 것입니다. 이러한 회귀 단절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성 단체장이 성인지 예산에 영향을 주는지 식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회귀 단절법이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결과를 추정한 결과 이제 해석은 하지만 Y축은 다양한 형태의 성인지 예산입니다. 성인지 예산 규모. 그리고 보팅 마진의 파란 선 쪽으로 가면은 선거 격차여 가지고 투표율 격차입니다. 투표율 격차여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승리한 것이죠. 여성 후보가 승리한 영역이고 이쪽은 여성 후보가 떨어진 낙선된 경우입니다. 그래가지고 선거 격차가 작은 이 부분을 비교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그래프와 다르게 이 보팅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던 선거에서 여성의 예산 부분과 남성의 예산 부분이 굉장히 큰 차이, 이 결과가 나타났다면은 이것은 여성 단체장이 성인지 예산에 영향을 줬다는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제 분석 결과에 의하면은 여성 단체장이 성인지 예산에 영향을 줬다는 뚜렷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게 인과관계를 잘 분석을 한 건데
인과관계를 잘 분석했다면 이제 당연히 따라 나오는 질문이 왜 그럴까입니다. 왜 그러면 여성 단체장이 성인지 예산에 영향을 주지 못했을까라고 추론을 하는 게 당연히 이제 중요한 퀘스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직도 현대 실증 경제학의 한계입니다. 현대 실증 경제학의 한계입니다. 현대 실증 경제학은 이제 두 변수 X와 Y 간의 인과관계 식별에는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렇지만 왜 그럴까 하는 그 채널을 이해하는 것은 아직도 어려운 도전 과제입니다. 예전에는 Y와 X 사이에 어떠한 매개 변수, 뭐 G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통해가지고 하면은 G가 채널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매개 효과 또는 조절 효과 같은 접근법이 있었는데 이것은 인과적으로는 사실은 타당성이 요새는 떨어지는 접근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많이 활용되고 있고 유용성이 있기는 하지만 엄밀하게 이제 현대 실증 경제학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 채널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고 앞으로 현대 실증 경제학자들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 풀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두 가지 방법, 뭐 머신러닝을 활용을 해가지고 수많은 데이터로 간접적으로 추론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구조적 추정,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추정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제 이렇게 제 연구를 소개를 했고 이제 딱 3분 정도 남았는데 크게 세 가지 테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내일은 이제 연구자로서 이제 꾸준히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학교에서의 생존을 위한 것이죠. 학교에서 이제 계속 학생들과 만나고 연구자로서 성공을 하려면은 계속 논문을 꾸준히 써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자로서 이제 학교에서의 본분을 다하려면 이제 학생들에게 경제학적인 지식을 잘 전달을 해야 되는 이제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연구와 교육 외에도 학교에서 이제 균형을 좀 잡아야 될 부분이 이제 어떠한 취미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는 않았지만 이제 코로나가 해결이 되면은 저희 학교에 테니스 코트가 4개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테니스의 취미를 조금 다시 살려볼까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 4시 38분 정도 됐는데 딱 이제 30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